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언어 일반과 국어 이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 일반과 국어 이해 파트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문법 배우는 데 있어서 또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 언급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언어에 대한 특성, 두 번째가 언어의 기능, 세 번째가 국어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와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대체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제차 원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다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일반과 국어 이해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상태에서 하나 더 훈민정음의 제차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를 보면서 쭉쭉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한 판서를 병행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도 있겠지만 우리 압축 쌈국어라고 하는 거, 물론 압축 시리즈가 쭉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많이 봐도 대체적으로 시험에 또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고, 또한 우리가 압축해서 보더라도 또 시험에 나올 것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초점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그 효과가 사뭇 크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교재를 우리가 기획하게 됐고, 또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해시켜 줌으로써 반복 학습을 통한 좀 더 국어의 맥을 잡는데 효과적인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의 언어의 개념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실현된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물의 소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언어에 있어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음성을 형식으로 하고 의미를 내용으로 하는 결합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은 내용이라는 의미를 실어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실어 나누는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형식이 없이 의미만 있다든가 의미만 있고 형식만 있다면 이것은 언어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후후 후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소리를 분명히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긴 냈습니다. 그러나 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결국 하나의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의미가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언어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반드시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번 출시됐죠. 예컨대 둥근 사각형을 그렸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둥근 사각형 어때요? 기호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호라는 형식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죠. 이 세상에 둥근 사각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언어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만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명어로 호모 로퀴헨스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언어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수험생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의미라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밖에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거기 보충학습란에 언어와 밀접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놨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하나 7천여 종의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은 전부 다 대부분 민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어와 민족, 그래서 언어의 형성 배경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언어와 사회, 언어는 인간이 살아있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가졌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능력이다. 개인이 임으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쓴다든가 뭐 문법적 규칙이 있죠.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 나온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스가 맞고 시가 틀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약속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중들의 약속된 바를 우리는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개인이 임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문화, 즉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또한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체로 우리 언어와 사고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관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언어와 사고 측면에서 보면 언어가 있기에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어 위관이라고 하고요. 사고가 즉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사고 위관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외 음악을 들어도 대체로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멜로디만 듣고 우리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때요? 자, 그래서 결국 언어가 없더라도 언어는 틀리더라도 생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 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일상 삶을 살면서 언어에 의해서 바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개울이 있습니다. 천이 있습니다. 시내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로서 그 대상을 구별해 놓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시내라고 하기도 하고 개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이라고 구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언어 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사고적인 측면에서도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 언어의 두 측면으로서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랑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설물로서 우리 언중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그러한 하나의 지식 언어를 우리는 랑그라고 얘기하고 그 랑그 언어인 지식 언어를 실제적으로 발화 기관을 통해서 사용하여 쓸 때 우리는 그것을 행용 언어, 파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용어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겁니다. 기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랑그는 지식 언어, 머릿속에 기억된 언어,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행용 언어로서 실제 사용될 때 우리는 파롤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것을 촘스키라는 대체적으로 미국 학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식 언어인 랑그를 언어 능력이라는 말로 다시 말을 했고요. 또한 소위 그 행용 언어인 파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수행 언어 또는 언어 수행이라는 말로 쓰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한 개념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또 하나 다섯 번째로 보면 언어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어와 국어 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특성, 언어 기능, 국어 특징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확인할까요? 여러분들 언어와 국어 일반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언어 기능, 언어 특성, 국어 특징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거기다 하나 덧붙인 다음에 훈민적 제적 원리까지 알아두시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언어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 기능 가운데 가장 궁극적 기능이다. 가장 일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적 기능과 그 밑에 있는 정보 전달적 기능은 결국 대체적으로 관계성이 상당히 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표현적 기능과 관련해서 이금은 무기가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적으로 믿는 것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서 있겠고요. 어서 출발하시죠. 누군가 듣는 청자에 대한 어떤 요청, 이 차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호감을 나타낼 때,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무슨 기능과 관련돼서요? 표현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표출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출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도성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면 표현적 기능이 되는 것이고 의도성이 없다 그러면 표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표출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렸다. 아이쿠! 라고 소리 지르게 되죠. 자,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리게 되면 내가 아이쿠라고 소리 질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대체로 어떤 의도 없이 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 나름대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밑에 정보 전달적 기능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것. 이 말 속에서 가장 중시되는 언어적 기능은 뭡니까? 뭔가 알려주는 거죠. 이 약에 대한 정보,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겨볼까요? 자, 감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감화적 기능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면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 명령이나 청유, 의문, 평서문 형식도 역시 상대방을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으로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감화적 기능, 언어에 있어서의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령문이나 청유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청유문, 야, 좀 열심히 좀 공부해라 라는 명령문 어때요? 자, 상대방을 하여금 말하는 이에 있어서의 그 상대방에 대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 둘 것은 표현적 기능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요청과 지령적, 즉 감화적 기능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요구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표현적 기능에서의 그런 요청이라는 것은 반지 요청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변화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꼭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의사를 타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화적 기능은 반드시 그 듣는 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반드시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표현적 기능과 감화적 기능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명령문이나 청유문만 이와 같은 대체로 감화적 기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서문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의문문일지라도 상대방으로 하게 어떤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감화적 기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어때요? 평서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하여금 행동의 변화 또는 행동의 어떤 제약을 요구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것도 감화적 기능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의문문 형태로 말할 때 있죠. 근데 이 간접적 표현으로서의 의문문 형태죠. 일찍 일어날 수 없니? 어때요? 그런 말도 의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친교적 기능이다, 뭐 친화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거기 써 있던 것처럼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어에 있어서의 본격적 기능, 어떤 표현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인간과 인간 또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친교적 기능이다. 또 다른 말로는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과 내가 뭐 했습니까? 인사를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쌈국어 강의를 맡게 된 임재진 선생입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인사말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미학적 기능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학적 기능에 있어서 보면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 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미적 기능이다. 미학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이제 뭐 국회 사무처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대체로 바둑이와 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바둑이와 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언중들에 있어서의 그 언어적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짧은 음절을 앞에 두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적 습관입니다. 그 언어적인 습관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바둑이와 순위를 순위와 바둑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어때요? 뭔가 좀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와 바둑이 3음절씩 안정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어의 짜임새를 바꾸고 또 고치고 변화를 줬을 때 다분히 무슨 기능을 볼 수 있다? 미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미학적 기능은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문학 중에서도 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시에서 운율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어떤 반복, 음운을 반복한다든지 음절수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통사 구조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또는 시행을 반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리듬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어서 전부 다 미학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어때요? 잘 듣고 있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렇습니다.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 좀 기억해 두시고 미적 기능, 미학적 기능은 시에서 중시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서 이야기되면 좀 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문학사, 현대문학사 파트에 있어서의 1930년대 이런 시문학파, 전체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유파인 시문학파가 중시했던 기능도 바로 이 언어의 미적 기능이었다는 것 하나 그래요. 보너스를 알아두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이 있죠.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기능이 있다. 요즘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하죠. 어찌됐든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지식 정보의 축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래,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언어의 기능에서 가장 중시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그게 4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친교적 기능, 친화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감화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미적 기능, 미학적 기능이라는 거죠. 이 4가지는 도로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알아둬서 연결해 놓는 것도 역시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밖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어의 특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입니다. 기호성, 자의성, 자의성 또는 우리가 사회성이랄지 또는 역사성이랄지 또는 분절성, 추상성, 개방성, 규칙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시되는 거 그게 4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체크해 놓고 가보게 될까요? 첫 번째가 자의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분절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성, 네 번째가 역사성. 이 4가지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더러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최근의 시험 문제에서는 분절성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대체로 어느 국어 파트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통틀어? 예, 그렇죠. 한 문제 정도가 언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중용시되는 것이 3가지라고 했는데요. 언어의 기능, 언어 특성, 국어의 특징.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훈미점 제자 원리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느 특성 부분에 몇 가지 정도 일단 초점합니까? 초점화? 그렇죠. 4가지입니다. 자의성, 그 다음에 그렇죠.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분절성 4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기호성이라는 게 있죠.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 기호에 의해서 전달된다면서 기호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호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거 국회 사무처 같은 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상성이라는 것은 기호의 형식과 내용 간의 유사성을 갖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제품 사용
어떤 설명서를 할지 화장실에 있어서의 남녀 그 구분 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 이게 남자 화장실이구나. 아 이게 여자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들어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토상성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유사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두 번째 지표성이 있습니다. 자연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접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어느 마을을 보니까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산 밑에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냐? 밥을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밥을 갖다 연상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런 인접성의 바탕을 두는 것을 우리는 지표성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가끔 우리가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번개가 칠 때 우리는 아하 또 뭐야? 또 천둥 소리가 들릴 때 아, 우리는 비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지표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성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기호를 통해서 지티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상징성은 관습성의 바탕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익어진 것에 의해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빨간 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지죠. 그 다음에 파란 등은 우리가 뭐니까 가라는 신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일종의 관습성, 상징성이 바탕을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호의 유형, 기호성을 설명하면서 기호의 유형 몇 가지, 세 가지이겠습니다. 첫 번째 도상성의 문제, 두 번째 지표성, 세 번째가 상징성. 이것도 아울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의성. 뭐니 해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언어의 특성에서 가장 잘 나왔던 것이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다. 자의성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의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요. 그 자의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형식이라는 것은 기호를 말하죠.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두 번째 동의어가 있죠. 동의어라는 것은 형식은 하나인데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게 동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 도형이라고 했죠. 동의어라는 것은 어때요? 의미는 같다, 의미는 같은데 형식이 다른 것이고 동의어는 형식은 같은데 의미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되죠.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말이 있습니다. 자, 말은 어떤 기호는 똑같죠. 그러나 그것이 담는 의미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자의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따라서 자의성의 증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형식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의어 또는 우리가 동의어가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 자의성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형식과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떤 형식과 의미가 맺어져 있는데 그 맺어진 관계가 영원 불변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형식이 변화되기도 하고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다음에 배우게 될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성도 역시 크게 봐서는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의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 가운데 다음 같은 것을 얘기했거든요. 예컨대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상징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예컨대 멍멍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좀 그랬네요. 멍멍. 다 같이. 그렇죠? 멍멍. 자, 그렇다면 이 멍멍은 우리가 들었을 때 뭐라고 인식합니까? 그렇습니다. 개 짖는 소리 또는 강아지 짖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멍멍이라는 우리는 형식을 통해서, 음성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떠올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형식과 의미가 다소 필연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아지가 멍멍 또는 개 짖는 소리가 멍멍이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영어권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지 않죠. 와와우 와와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소리에 대해서도 각각의 다른 형식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조차도 뭐가 있다는 점? 그렇죠. 자의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멍멍
꺾기요 하면 각각 개 짖는 소리 또는 닭 울음소리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자의성에 있어서 형식과 의미가 이무적 관계, 자의적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다소 유사성 또는 필연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는 대체로 자의성이 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지방지 9급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 보입니다. 그 보조단 부분이 있죠. 문제 확인해 보면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말하는 것은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의성이 약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의성이 약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가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 동의어 자의성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차가 후대에 와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의 변화, 어떤 동일한 내용을 담는 형식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했다는 것은 역사성 역시 자의성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숱하게 울음소리를 꺾기요 라고 한다. 어때요? 앞서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자의성이 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번째, 부츠를 어떤 방언에서는 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음동의어죠. 동의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각각 지방에 따라 형식을 달리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동의어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언어의 특성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자의성 문제거든요. 거의 80% 정도 자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 일단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자의성과 관련돼서 기억해 둘 것은 바로 자의성이 약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자의성에 또 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대립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토상성. 아까 토상성은 유사성의 바탕을 둔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따라서 자의성에 대가 된다, 대립이 된다면 토상성 기억해 두시고요. 자의성이 약한 것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상징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사회성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이 힘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 사회성의 문제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요. 과거의 페터 피셀이라는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관련돼서 얘기한 것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40년, 5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사용됐던 말 가운데, 근데 우리는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이지 않습니까? 밥이라는 말이 왠지 실증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밥이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나는 법이라고 해야지 라고 형식을 바꿨습니다. 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밥 먹었냐? 너 밥 먹었냐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개인이 임금으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언어의 특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성. 그래서 사회성은 개인 임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달리 불력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역사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신생, 성장, 사멸의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역사성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언어는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성. 그래서 역사성은 변한다. 그래서 가역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용비어처가 일장을 제시하고 있죠.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밀수에 곧 좋고 여러 많으니 심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안 익었을 때 내일어 바라래 가나니. 자, 우리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비어창과 제2장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용비어창과 2장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약간의 초판이다 보니까 오자가 있군요. 용비어창과 제2장입니다. 2장.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면서 곧고 여러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안 익었을 때 내일어 바라라. 어때요? 불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이는 뿌리라는 뜻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뿌리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남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간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나무는 그런 겁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놓았을 때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 입장이야 이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초등학생에게 이것을 줬다면 아마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말하고 표현했던 것을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됐지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언어의 무슨성을 설명할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성을 설명할 때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성
역사성에 대해서는 바로 언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신생, 성장, 소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뭐 스마트폰, MP3, 뭐 와이파이, 지금도 이 순간도 수많은 단어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던 정도로 하늘의 별만큼 너무 과장됐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생각할 때. 뭐 그런 점에서 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성장입니다.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의미가 어떤 경우는 이동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뭐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의미의 어떤 그 변화 과정, 의미의 그런 어떤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의미 변화 과정. 자, 의미 변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세 가지 하면 축소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확대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변화 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축소하는 데에서 이야기한다면 얼굴이라는 단어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가 지금은 이제 야, 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 또 얼굴은 뭐지? 누가 전체 모습을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모습에서 앞면, 페이스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확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결례라는 단어가 있다. 이 결례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혈연적인 측면에서 가족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민족 단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확대됐다라고 얘기되는 것이고요. 의미가 이동된 것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어리다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게 되면 어린 백성이 이르고죠. 홀페이서도라고 할 때 어린 백성 할 때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언어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변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소멸된 것도 있죠. 과거에는 사용됐지만 지금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 예컨대 거기 밑에 보면 온이라는 말, 즈음이라는 말, 헌사롭다는 말. 특히 헌사롭다 기억해 둘까요? 야단스럽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형식의 또 변화를 통해서 다른 기호가 대체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이제 분절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는 연속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어적으로는 그것을 분절된 거로 인식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침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라고 있죠.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7빛깔로 우리 구분해서 말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무지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속된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무적으로 나누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7빛깔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와 같은 것이 분절성 관련되어 있고 이 분절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바로 뭘까?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루를 뭐 24시간, 1년을 뭐 365일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시간은 연속된 것인데 이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요. 또 이 순간에도 역시 우리는 시간 속에 그런 어떤 뭡니까? 한 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절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것도 다 어느 시간 관련된 말로서 전부 다 분절성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도 역시 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점도 역시 뭡니까? 예, 분절성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절성과 관련돼서 제시한 것. 따라서 작년에 관련돼서 옆에 이제 보조단에 있는 문제 보면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서 의문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분절성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걸 끊어서 표현한다는 점. 그래서 정확하게 분절성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추상성이 있다, 개방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는데요. 추상성은 언어의 의미 내용은 같은 부류에서 3을 들여서 밑줄자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 이거 그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 추상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상위적 개념으로 묶어 나가는데요. 이와 같은 결국 언어적인 어떤 특성을 이룬 추상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 시금치, 무, 고추 등을 우리는 채소라는 상위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추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추상성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추상화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닌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이 아닌 것은 뭐냐, 대체적으로 원래부터 추상을 할지, 그 다음에 고유명사, 특히 고유명사 있죠. 뭐 이순신, 요즘 뭐 명령 듣지 않습니까? 이순신. 그러면 이것은 고유명사로서 추상성과 관련이 없다. 즉 추상화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루어진 개념어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개방성에 대해서 언어는 무한적, 개방적 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한 문장 생성 능력, 무한 사고 확장 능력과 관련된 것이 개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무한한 무한장을 만들어낸다. 뭐 말이 좀 약간 꼬였습니다만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것은 또 창조성과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개방성 내지 창조성으로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문법이라는 것은 또 규칙성, 문법성을 갖고 있다는 점,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주어 다음에 서술어 나오고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 나오고 자음 다음에 모음 나온다는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규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언어와 국어 파트에 그래서 언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서 언어 기능, 언어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